김현정의 뉴스 쇼. 이번 주 좀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우리 역사에 커다란 한 획을 남길 탄핵 심판, 그 결론이 이번 주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세 가지 중 하나죠. 인용, 기각, 그리고 각하. 어느 쪽이든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입니다만 재판관에 대한 살해 협박이 나오고 심지어 국정원이 헌재 동향을 사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가는 역사를 자꾸 뒤로 돌리려는 세력, 부디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한중 관계도 뒤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내 롯데마트 영업정지는 4곳으로 늘었고요. 중국 여행사들은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롯데는 우리 정부에 SOS를 요청했는데 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단 겁니다. 안팎으로 안개가 뿌연 한 주, 그 월요일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박영수 특검, 오늘 그러니까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 거죠? 오후 2시입니다. 예. 14개 항목에 대한 90일간의 수사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예. 대통령 탄핵 심판을 눈앞에 두고 나오는 내용인 만큼 여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대로 가는 거고 네. 어떤 형사적인 부분의 수사는 수사대로 가는 거고 그런 거죠? 네. 오늘 발표에서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규명이 됐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순실이 박 대통령 의식주 비용을 오래전부터 대신 지불해 왔다고 하죠. 그렇죠. 따라서 최순실에 대한 기업들의 뇌물은 곧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겁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오늘 무슨 반박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는지 이걸 지켜보죠. 자꾸 이제 자료를 내고 있는데 그 세월호 당일날 중대본 방문이 지연된 게 정부 청사에 범법 행위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료 보니까 이게 아니고 주차 단속이었어요. 그랬었습니다. 이런 식의 혼란 주는 자료는 좀 안 냈으면 좋겠고요. 다음 포인트 가죠. 현재 최종 선고 날짜입니다. 최종 선고 10일이냐 13일이냐 이렇게 압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내일쯤 정확한 날짜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국정원은요. 이미 선고 날짜를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국정원의 이 헌재 사찰 의혹이 또다시 주말에 불거졌죠. 예. 말씀하신 대로 헌재 재판관 개개인이 탄핵 사건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불법 사찰해왔다는 건데 국정원은 이 대선 개입을 덮으려고 없는 간첩까지 뚝딱 만들어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탄핵을 막기 위해서 또 어떤 술수를 썼는지 모를 일입니다. 국정원은 사찰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사실무근이다,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권은 일제히 진상규명을 촉구 중이죠. 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정원의 이 못된 손목도 절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요. 잠시 후에 송영길 의원 연결해서 좀 자세하게 더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다음 포인트 가죠. 롯데의 SOS 못 본 채 하는 정부입니다. 롯데가 정말 중국에서 이거 뭐 사경을 헤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말에 중국 롯데마트 4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역시나 정부는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기업에게 최대 10억 원씩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인데요. 중국 정부는 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오늘 또 추가 제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업들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데 최순실에게 돈 내주라고 윽박질렀던 이 정권 지금은 기업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뉴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정보원 4급 직원이 헌법재판소에 동향을 수집했다는 의혹 제기가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정부 기관일 수 없다. 카더라 통신, 가짜뉴스의 전형이다. 추측과 음모를 더한 거짓의 모래탑이 대한민국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예, 국정원이 헌재를 사찰해왔다는 보도가 나간 뒤에 지금 야당과 여당의 반응을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국정원 간부가 일종의 내부 고발을 한 건데요.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올해 초부터 헌법재판소를 전담 사찰해왔다. 이게 골자입니다. 이 간부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면서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 견해가 어떤지를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왔다는 건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탄핵 심판에 악용됐을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정원 측은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이 워낙 중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을 하죠.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총괄 본부장도 맡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A씨가 헌재의 동향을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했다. 이게 지금 다른 국정원 전 직원의 폭로인데 뭐를 어떤 식으로 파악했다는 거예요? SBS 한정원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예. 헌법재판관들의 동향이나 그 주변들을 체크해서 이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한 것을 모니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용이냐 이 사람 이 재판관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또 요 재판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요거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아하.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김명환 민정수석의 메모 같은 걸 보면 예.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그동안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 대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 사찰 문건 같은 것들을 있었던 걸 유추해 볼 때 예.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예. 그 사찰 문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양승태 대법원장이었죠. 등산을 뭐 어떻게 다닌다, 뭐를 좋아한다, 뭐를 싫어한다, 네. 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정보를 다 취합해서 위에 보고했다는 요 사찰. 네. 근데 원래 국정원이라는 곳은 대공, 대테러 관련된 거 아니면 어떤 국내 정보도 수집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서 이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 불법.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 조치, 예상 이런 것들을 좀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고. 예.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파악해서 누구한테 보고했다고 그 라인을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와 밀착돼, 지금도 뭐, 박근혜 남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또 이분이 심어놓은 국정원 조직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허. 아주 옛날에 추 모 국장도 그렇고 지금 최 모 처장도 아주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고 예. 수시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우병우라는 분이 수사를 받은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국장과 천여 차례 통화를 했다 그러고 그렇죠. 김수남 검찰총장과도 수시로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에 자기를 수사하는 검찰의 총수와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의 총수와 통화가 가능한 사람, 수시로 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결국 지금 그 폭로한 전직 간부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하고 친분이 있는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있고 그 고위 간부가 직접 A씨한테 이걸 사찰해라, 헌재 사찰해라, 동향 파악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폭로거든요. 그럼 결국 그 라인 타고 또 청와대로 갔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오늘 오후에 우리 김병기 의원, 조홍천 의원, 신경민 의원, 이인영 의원 이렇게 네 분이 국회 정보위 위원입니다. 예. 우상 원내대표와 함께 예.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파악을 했어요. 어떤 재판관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쪽으로 지금 결론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했다 하면은 그걸 어떻게 탄핵 심판에 이용한다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있죠. 세 분만 반대하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같이 연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도는 쉽지 않겠지만. 저는 어제도 우리 김문수 전 지사와 KBS 토론회를 했는데. 예. 기각을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냥 분장실에서 이야기했을 때도. 김문수 지사가 이거 탄핵 기각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그렇게 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분장실에서 서로 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예. 무조건 기각될 거라 그래서 이분들이 뭔 정보를 알고 그러나 아니면 뭐 그냥 자신들의 희망사항 아닙니까? 희망사항을 말한 거겠죠. 근데 이런 혹시라도 이러한 이 공작들이 병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러한 요소들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의 반응이 나왔어요. 국정원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이건 명예훼손감이다.
또 뭐 여당도 반응 나옵니다만 아니 한 언론에서 나온 보도가 전부고 그 보도 역시 다른 증거 없이 그냥 전직 국정원 직원 말에만 의존한 건데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한 기자도 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봤는데 예, 뭐 확실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더 정보 이 차원에서 더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 그 기자가 다른 근거가 있다, 확실한 근거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직접 통화된 건 아니고요. 예, 간접적으로 뭐 듣기로는. 근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럽니다. 추가 보도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 알겠습니다. 보통 뭐 다른 근거가 있다고 하면은 추가 보도가 이어지는 게 이제 보통 언론이니까. 5일에 SNS에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송영길 의원께서. 비밀병기가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다가올 조기 대선에 제2의 댓글 공작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이 비밀병기란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병기 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병기 의원 국정원 출신? 네. 뭐 어떻게 쐐기를 박으시겠어요? 이번 계기에 이제 정보위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국정원 관련 전직 의원들과 대응반을 만들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모니터해서 국정원을 또 감시하는 조직을 만들어야죠. 아니 근데 지난번에 사실은 대선 개입 댓글 사건 뭐 있고 나서 이런 거 다 재발 방지책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어떠한 제도를 만들었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이걸 사적으로 악용해버리고 실제 우병우가 검찰국장을 수시로 천여 차례 통화했다는 것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검사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검찰국장과 수시로 사적인 통화가 되고 뭐 공적인 통화라 그러겠지만 총장도 통화되고 자기가 또 그 국정원의 국장을 임명하고 또 차장과도 수시로 통화되는 이런 구조하에서는 제도와 체계가 다 무력화돼 버린 거죠. 무력화시키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이런 자리가 최순실 같은 사람이 비선이 개입돼서 이런 시스템을 다 무시해버리고 돼버리면 국가 체계가 다 사유화돼버리고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부분 뭐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중대한 사건이어서 좀 철저하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송영길 의원님 시간 별로 없지만 사드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사드 부지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중국 내 그 제재 압박 수위를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 1월에 중국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런 기류를 감지하고 오셨어요? 우리 국민들이나 또 보수적인 분들은 사드 배치를 해버리고 나면 기정사실화돼서 중국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막연한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측도 그러고요. 그러나 제가 만나본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전략적 이해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한중 관계가 아주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각한 후유증. 그럼 어느 정도 보복까지, 어느 정도 타격까지 예상하십니까? 단교의 수준에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단교 수준? 이게 사드 배치를 단순한 사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미일 군사 공동체 강화로 제2의 나토로 보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제2의 나토가 만들어진 것이다.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자신들의 국가 안보의 이해관계로 보는 것이죠. 우리의 그 의견과는 상관없이. 그러면 저는 이런 사드 배치 천만을 넘어서 좀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6월 30일 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났을 때 한마디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결정된 것도 없고. 그렇죠. 그 자리에서 또 사드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시진핑 주석이 또 밝혔고. 근데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바로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령 결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게 되면 중국이 생각할 때 얼마나 무시당한 느낌을. 그렇겠네요. 일주일 전에. 저희 국회의원들도 엄청나게 무시당한 거 아닙니까? 국회에 나와서 한민구 장관이 김종대 의원 질의에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다.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해놓고 바로 돌아가서 결정을 했으니 이게 정상적인 국방부 장관도 소외된 최순실이나 어떤 비선에 의해서 급작스레 결정된 게 아닌가. 로키드 마틴의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번 사드 배치로 가장 이익을 볼 사람은 록히드 마틴 회사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고 세 번째는 북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하, 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는 것이고 ICBM 개발을 막는 것인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그래도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유엔 결의안 2270, 232를 나름대로 지키고 석탄 수입량도 제한시키고 성의를 나름대로 보이고 있는데 예. 사드 배치로 중국을 이렇게 발로 차서 한중 간의 관계가 벌어지고 미중 간의 관계가 벌어지면 예. 북한은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6차 핵실험을 도발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어. 그런 의미에서 북한도 도운 셈이 됐다. 근데요. 송영길 의원님. 문재인 캠프의 총괄본부장 하시니까 제가 이 문제 여쭙습니다만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무슨 입장인가요? 이제 차기 대통령 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되거든요. 해결책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입장 유보 상태시죠, 문 대표는? 문재인 후보 입장은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에 넘겨주면 이것을 외교적인 해결 방안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비준 심의를 거쳐서 예. 여러 가지 우리 국익에 맞게 조정하겠다. 제3의 솔루션도 찾아보겠다. 외교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보관이 있다. 자신이 있다. 이것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치 철회 이쪽은 아닙니까? 철회로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분들은 입장을 정리하셨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철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차기 정부에 와서 이것을 외교적 카드로 쓰는 핵심은 중국에 가서 북한 6차 핵실험을 막아라라고 압력을 넣어야죠. 그리고 핵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라토리움을 끌어내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사드 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란이. 이걸 외교적 카드로 활용을 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실험을 막고 북핵 모라토리움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과제인 것 같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드 배치 철회는 아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외교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솔루션을 좀 찾아보겠다. 가능성을 딱 철회다 인정이다라고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국회의 심의와 또 이것을 한중 관계, 한미 관계의 외교적인 해결의 수단의 계기로 이걸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신건일님, 아니 헌재 판사를 동향 파악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요?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초딩도 아니고 점점점 하셨는데 초딩도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아직은 의혹입니다. 네. 하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철저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한 거고요. 행간에서도 탄핵 얘기 좀 해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국민들도 평생 경험하지 않은 역사책에서나 나올 것 같은 장면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작년 12월 9일 이후에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 탄핵, 운명의 일주일,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선고가 3월 10일 날 내려질 거다. 금요일에 내려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가장 높죠. 네, 현재로서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 3월 13일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네. 그러니까 퇴임일 선고를 내기는 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바로 전주 금요일인 10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 이런 얘기가 많고요. 평일 중에 이제 가장 끝이 금요일이니까. 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렇죠. 3월 13일 선고할 거란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3월 10일 선고를 하면 5월 9일 이내, 13일 선고를 하면 5월 10일 이내 선고를 치러야 하는데 4월은 조금 선거 치르기엔 빠르고 이 5월은 또 연휴가 끼어 있으니까 연휴 직후에 선거를 치르는 게 좋으니까 3월 13일 선고를 내리면 날짜가 딱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만약 이제 이게 탄핵이 인용된다는 가정하에 네, 인용된다면
대통령 선거일까지 고려해서 결정이 내릴 수도 있다. 선거가 내려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쪽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어느 쪽에 선거를 하든 이번 주 중에는 선거일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선거일을 고지한다면서요. 보통 이제 선거 사흘 전쯤에 해왔던 관행을 생각할 때는 내일이나 모레쯤 선거일이 아마 공개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탄핵 운명의 일주일.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4가지 선택지가 있다입니다. 4가지요? 제가 앞에서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용, 기각, 각하? 더 있어요? 예, 하나가 더 있어요. 뭐요? 하야. 그러니까 헌재가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예.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완전히 사라진 카드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요. 그래요? 이렇게 4가지를 쭉 말씀드리면 탄핵 인용과 기각 이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선택지잖아요. 예. 근데 남은 2가지 선택지 중 하나는 각하인데 이게 처음에는 박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기각을 주장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기류가 바뀌었죠. 각하 쪽으로.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으니 아예 심판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게 각하예요. 이 김평호 변호사가 국회 탄핵소추안이 이른바 섞어찌기라고 주장하면서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13가지 탄핵 사유 하나하나를 표결하지 않아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하나로 다 섞어찌기처럼 한 번의 표결로 끝났다. 이러니까 이거는 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바로 각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이런 주장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진짜 맞아요? 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그랬었어요?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재는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가능성은 적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야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스스로 헌재 결정 직전에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무서운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하야를 선택하게 되면 탄핵 심판을 끝까지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게 논란이 일 것이고요. 그렇죠. 대통령 예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법 처리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논란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거죠. 4번째 카드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다. 요거까지. 자, 2번째 인간 뭡니까? 2번째 인간은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입니다.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번 말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는데요. 박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달라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은? 글쎄요. 박 대통령의 태도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저도 좀 궁금한데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하잖아요. 신문에 의견 광고를 내서 헌재 결정에 불복하라고 선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한테 승복하라고 하냐? 우리가 무슨 노예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북한 인민이다. 승복하는 사람은 북한 인민이다. 이런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헌재 8인 재판관이 내린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면으로 볼 때 과연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게 누구냐? 박 대통령 측이냐? 아니면 반대 측이냐?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04년대를 좀 배워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도 헌재 결정을 조건 없이 승복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탄핵에 반대했던 열린우리당도 겸허한 마음으로 선거를 기다리겠다 이러면서 헌재 결정을 기다려줬습니다. 그럼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하고 만약 계속 선동을 한다면 불복 프레임으로 간다면 이건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게 되는데 이게 또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되겠죠. 그러면 3번째 행간 가보죠. 마지막 3번째 행간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입니다. 끝난 게 아니다? 네. 헌재 선고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훨씬 더 극심한 갈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러면 박 대통령은 즉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검찰 소환과 사법 처리를 두고 반대와 찬성으로 엇갈릴 것이고 대통령 선거도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니까 정신없는 시간들이 아마 지나갈 겁니다. 만약 기각이 된다면?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하겠죠. 촛불 집회와 맞불 집회가 서로 극단적인 적대감을 노출하면서 나라가 두 쪽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죠.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하고 한겨레신문을 보면은 헌재 결정이 나더라도 승복한다는 여론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요?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 중에 63%가
다른 결과, 내 생각과 다른 결과는 수용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해야 할 때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7345님, 국정원 단순한 동향정보 수집인지 아니면 약점 잡아서 협박이라도 하려고 한 건지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 하셨는데요. 단순 정보 수집도 불법입니다. 입으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그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36분께, 그러니까 오늘 아침 7시 36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을 향해 불상 발사체,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어떤 발사체를 발사했다. 7시 36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를 향해서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요? 이게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 엿새째니까 아마 거기에 반발하는 시위가 아닌가, 무력 시위가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속보가 더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2부 일단 시작하죠. 오늘 오후 2시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특검. 하지만 최순실의 재산 관련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한숨을 푹 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민석 의원인데요. 지난주에 이분이 독일을 또 다녀왔답니다. 예, 재산 관련해서 또 파악할 게 있다. 다녀오셨다는데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월요일 뉴스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성무, 이준석, 허성무 이 두 패널이 정한 상한가, 하한가 확인을 하시고 화제 인터뷰에서는 자그마치 88 되신 할머님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 늦가기 입학자들 인터뷰 많이 했습니다만 88, 88세에 고등학교 가시는 분은 처음 봐요. 김순실 할머니 만나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오늘 오후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상당히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들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뿌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동분서주하는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최순실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 독일을 이분이 다시 다녀왔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직접 연결을 해보죠. 안민석 의원 나와 계세요, 안 의원님.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독일에는 언제 다시 다녀오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 다녀왔는데요. 예. 아니, 특검의 활동도 사실은 이제 종료가 됐고, 네.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다시 가신 겁니까? 특검 종료됐지만, 예. 이것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시즌 1 끝난 거고요. 시즌 2가 남아 있어요. 시즌 2가. 시즌 2는 본질, 뿌리에 해당되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 문제, 최순실 국정농단 시즌2가 이제 시작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지금까지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거의 들어가지 못했죠. 시간 또 인력의 문제. 예. 특히 이게 독일을 주로 거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죠. 참 아쉬운 거는 그래도 독일을 한 번은 다녀왔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갔나요? 네. 수사관 한 팀 정도는 보내서 독일 검찰이 진행되고 있는 돈 세탁의 흐름과 성격을 파악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예. 부분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발표한 그 특검의 조사 내용을 보면 물론 뭐 독일 한 번도 안 다녀온 건 지금 아쉽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특검에서 파악하기로는 최순실 재산이 200억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발표는 안하니만도 못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요? 시간이 없어서 재산 부분은 밝히지 못했다. 차라리 예. 네, 왜냐하면은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200억의 100배면은 그러면 2조란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 정도는 추정이 되거든요. 좀 앞으로 과제로 남겨둬야 되는데
이걸 덜렁 2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저는 다른 거는 정말 100점 만점에 아주 최고 점수를 줄 만큼 열심히 잘 했는데 예. 이 재산 이 부분은 거의 낙제라고 혹평을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이 부분을 조사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200억이라고 발표를 하면 국민들은 알겠습니다. 특검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최순실 재산 부분은 낙제점이라고 할 만큼 결국 특검이 손을 못 댔다. 이 부분은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넘겨받아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전초 작업으로 안 의원이 다녀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독일의 재산 은닉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면 누구를 해야 되는가? 키맨을 좀 정해 주신다면 누굽니까? 그 키맨이. 저는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최순실 독일 그 은닉 재산 돈 세탁 관련 과정에서 두 사람의 키맨이 있다고 보는데요. 두 사람? 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양혜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양혜경이 누구죠? 이분이 삼성 유럽 본부장 출신인데요. 예. 삼성전자. 네, 이건희의 핵심 측근이었고요. 네, 70년대부터 삼성 대리로 유럽에 생활을 시작해서 나이가 한 70 정도 되는 분인데요. 예. 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독 경제 관련해서요. 한국 독일 사이의 경제에 있어서는 네, 대부. 네, 그리고 실제로 한독 경제인 지금 회장을 하고 있고요. 예. 미얀마 그 유재경 대사를 프랑크푸르트 하나은행 본부장을 했던 이상화가 추천을 최순실에게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상화의 배후에 바로 양혜경 씨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양혜경, 이상화, 유재경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이제 고대 인맥이고. 고대 인맥으로. 네, 고대 인맥이고 또 양혜경 씨는 또 고대 인맥 라인 중에서 또 최고 선배. 네, 말 한마디면 다 이제 움직이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지난번에도 만나기 위해서 집 앞까지 갔고 또 여기저기 사람들 통해서 만나자고 했고. 예. 근데 전혀 답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까지 갔어요. 예. 저는 집에까지 갔는데 카턴이 다 올려져 있고 피신을 했다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고요. 숨는 자,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른 한 분으로 사시성을 가진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도 저는 양혜경의 버금가는 독일 최순실 돈 세탁의 키맨이라고 보는데요. 이분은 지금 서울에 계시거든요. 예. 이분을 제가 오늘 내일 중으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혜경 씨를 중심에 놓고 쭉 지금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데, 근데 오늘 2시에 박영수 특검이 발표를 할 겁니다만, 최순실 씨 공소장, 미리 언론들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말이죠. 하나은행의 유럽 본부장인 이상화 본부장이 주요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상화 씨를 본부장 자리에 앉히려고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민원을 넣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지시를 합니다. 안 수석이 하나은행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3번이나 이 이상화란 사람을 유럽 쪽으로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은행장이 듣질 않아요. 그러자 그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라는 폭언까지 하면서 결국은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상화 씨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이 공소장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셨어요? 이상화라는 사람 도대체? 네네네. 그분이 바로 직전에 프랑크푸르트 하나은행 지점장을 했는데요. 예. 이분은 최순실이가 2015년 비대가 그리고 더 블루케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삼성이 보낸 돈을 돈 세탁을 해준 장본인으로 저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독일에는 이제 은행 규정에 큰 뭉칫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돈에 대한 출처를 요구하는 서류를 받게 돼 있어요. 예. 그 고객한테 예. 이 돈이 어떤 돈이냐, 뭐 할 거냐. 예. 그리고 이제 그 서류가 좀 미심쩍으면은 검찰이나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돈이. 독일 은행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 은행이 또 조사를 받게 돼 있고요. 예. 이것을 책임지고 감독해야 될 사람이 지점장인데, 예. 법인장인데,
그게 이상화였는데 이상화는 최순실이가 가지고 온 최순실로부터 들어온 이 뭉칫돈을 예.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결국 그런 사람이 하나 필요했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은행장 네. 박근혜 대통령 통해서 안종범 통해서 하나은행장한테 그렇게까지 압력을 넣었던 거군요. 머리가 안 돌아가냐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분이 거기 본부장 임기가 끝났을 때 다시 하나은행에 무리하게 인사를 해서 유럽 본부장을 시켰다는 것은 예. 지속적으로 최순실의 돈 세탁에 대한 조력을 할 위치에 이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남겨둘 필요가 있었다는 뭐 그런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 이상화 씨를 최순실 씨한테 소개해준 사람도 결국은 양혜경 그 고대 동문 라인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분 역시도 피해요. 그래서 못 만나고 있는데요. 항시 그렇습니다. 피하는 자, 숨는 자, 범인이다. 이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검찰이 이 사람들 다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에도 쓰셨던데 그 네덜란드의 최순실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 그걸로 의심되는 투자회사가 있는데 이 투자회사가 박근혜 대통령 재임 동안 한국으로 수천억을 보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최순실 씨 밑에 그 동생 최순천 씨의 남편이 서아묵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이 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인데 예. 이 회사로부터 2013년부터 15년까지 2천억이 외국 투자회사로부터 들어와요. 그 회사 이름이 퍼펙트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가 네덜란드에 있어요. 아니 그 중소기업 최순천 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투자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퍼펙트 인베스트먼트 네덜란드에 있는 이 회사가 진짜 회사인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이제 이번에 간 거거든요. 예. 그랬더니요. 거의 독일 아주 그 네덜란드 그 아주 들판에 그냥 집 한 채 있는데요. 2천억을 보낸 회사가 네덜란드 들판에 집 한 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스포츠웨어 운동복을 마케팅하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예, 운동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마케팅하는 회사? 네. 광고하는 회사? 예. 예. 거기 있는 사장이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기는 한국하고도 어떠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분 표현으로 strange 이상하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도 거기 사장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하나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차명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의 돈 세탁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흐름이 있고 예. 또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흐름이 있고 예. 이번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또 흐름이 있는 것이죠. 예. 이번에 이제 퍼펙트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직접 온 게 아니라 홍콩을 거쳐서 들어오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추적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심 추정하는 거 말고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걸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 연장이 필요했고 이 특검 연장이 안 돼서 최순실 재산을 밝히지 못한 게 아쉬운 것이죠. 2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안민석 의원이 더듬더듬 찾아다니신 걸로는 사실은 불충분하다 이 말씀. 결국 검찰이 해야 하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 세탁 부분은. 이거 상당히 방대해서 말이죠. 이것은 최순실 재산 조사하고 몰수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법. 그리고 이제 이 재산의 흐름의 시작을 찾아가면은 박정희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특별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파악된 재산 중에서 부정한 재산이 있으면은 몰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사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 특별법은 결국에는 다음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이제 뭐 명예고 뭐고 최순실 씨 일가는 다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재산에 집착할 것이다. 재산을 지키는 것에 집착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수사, 부정축제한 돈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서 몰수해야 된다.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이죠. 독일을 다시 다녀온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모셨어요.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CBS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들 토론회 있었잖아요. 예. 예, 아주 불꽃 튀는 토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청취자들은 정말 불꽃 튀게 들으셨어요. 막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그렇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어떻게 들으셨어요라기보다는 누구한테 최고 점수 주시겠습니까? 허 소장님. 그렇죠. 원래 세 분은 뭐 워낙 유명하고 스타일이 다 알려져 있었는데 예. 이번에 정말 의외의 변수, 국민들에게 인식이 분명해진 최성 고양시장 그리고 동시에 예. CBS 라디오. 라디오가 이번에 아주 예. 최고 점수를 받았죠. 실시간 검색어 내내 1위였습니다. CBS 라디오와 최성 시장. 저는 최성 시장 참 오랜만에 실시간 검색어 이렇게 1위 하는 걸 보면서 저랑 또 인연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버드대학교 있을 때 한국인 학생회장 하고 있을 때 이분이 하버드에 강연하러 오셨어요. 하버드에 강연을? 예. 그때 이제 보통 하버드대학교에 뭐 와서 이제 학생들 모아서 강연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아는 다른 인사들은 반기문, 고건, 박근혜 이런 분들이 했고 최성 시장이 했어요. 그때 그럼 초선이나 뭐 이 정도 의원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통번역을 담당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대선 나오셨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때도 그런데 상당히 보면 대선 또는 좀 더 큰 정치에 염두를 두고 하신 말씀들이 좀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불쑥 나온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그때부터도 대통령 꿈? 우선 그렇죠. 뭐 연수로는 제왕학을 오래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집안 전체가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집안이에요. 무슨 집안인데 최성 시장 집안이? 최진 그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 소장. 그분 저랑 인터뷰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이 최성 시장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렇습니다. 제가 대통령학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그 제1인자가?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대통령과 그 권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집안입니다. 그렇군요. 그 최성 시장이 하여튼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고 점수. 어찌됐든 제일 득을 봤다. 동의하세요, 이준석 위원장도? 예, 상당히 동의하고 참 민주당에서는 사실 메가시티라고 하죠. 100만 명대 시장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지만 이렇게 활발하게 대선에 참여하는 게 새로운 문화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네요, 그곳을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상. 시장, 지사. 그렇죠. 이렇게. 자, 토론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의견 좀 받아보면서 우리 상한가, 하한가 넘어가 보죠. 우선 하한가부터 가겠습니다. 하한가. 하성모 소장님. 하한가. 저는 하한가를 박근혜 대통령으로 골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잠깐만요. 이준석 위원장은 누구 고르셨어요? 하한가. 저는 뭐 박영수 특검을 골랐습니다. 잠깐만요. 박근혜 대통령 하한가가 이번 주 될 거다라는 건 뭐 어느 정도 무슨 말씀하실지 이해가 되는데 특검을 하한가 고르셨다. 요거 그렇죠. 참 잠깐 기다리세요. 먼저 허성무 소장님. 박근혜 대통령을 하한가를 고르셨다는 얘기는 탄핵이 인용될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탄핵 인용과 관련 없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월 9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석 달 가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국민 분열의 아이콘 또는 불복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헌재에 제출한 그 마지막 진술서에도 보면은 사죄와 반성이 없고 오로지 업소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정규재 TV인가요? 그게 인터뷰에서도 계속 엮였다, 뭐 조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헌재나 특검에 대한 불복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불복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변호인단, 대리인단이 그대로 받아서 재생산하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저 태극기 집회에서 더 확대 재생산되는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지 말라고 청취자들이 저한테 신신당부하셨어요. 태극기라고 하지 말고 그냥 친박 집회 이렇게 집회. 아니면 그렇죠.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불러달라. 그렇죠. 그렇게 그 집회에서 더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이런 구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가지고 그
국민 분열의 맨 앞장에 대통령이 서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결정이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날 시점이 다 돼가는데 이쯤 되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그리고 나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신의 저 작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어서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것에 기반한다면은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습니다라는 게 탄핵 찬성 쪽이든 반대 쪽이든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성립과 운영의 근본 원리가 법치주의거든요. 물론이죠. 이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이 대통령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건 왜냐하면 이제 유신 시절에 유신공주에서 또 퍼스트 레이디에서 그리고 계속 이 그 40년 전에 사고가 화석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 불행의 시초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의 인식 속에 국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있는가 하면 말로는 뭐 국가와 결혼하고 국민을 위해서 한다지만 실제로는 자신은 유신공주고 국민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일해 백성들이고 뭐 7난장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고 나면 이 다음의 세상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떻게 될 거라고? 그것도 저는 안타깝지만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탄핵이 인용된다고 했을 때 당장 지금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되는지도 지금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헌법학자들에 따르면은 즉시 퇴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긴 쉽지 않거든요. 아니, 그게 규정이 안 돼 있는 이유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도 한번 다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퇴임 이후에 이 좌파 세력들,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좀 더 이 탄핵 불복에 나서게 조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그와 반대로 아예 깔끔하게 승복하는 형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도에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패배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불복을 예상했지만 또 그때 승복을 이야기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박 대통령의 그 선택에 따라 가지고 국가의 혼란이 더 부추겨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기에 이 국면이 마무리되고 대선 준비하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선하고 이번 탄핵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경선은 그다음 미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승복했지만 이번 탄핵은 글쎄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탄핵이 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그 탄핵 심판 절차 내내 정치적으로는 악수들을 계속 두었던 거거든요. 대통령 측에서. 그래서 이번 마지막 수가 어떨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그 탄핵 후의 세상이 좀 상상이 되세요? 탄핵 뭐 인용인지 기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게 있는데 저는 뭐 그 기각 부분은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요. 인용이 되면은 뭐 쉽게 전국이 안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뭐 그 반대 집회, 친박 집회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특별한 것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차단되면은 쉽게 정리될 것이다. 특별한 것들이 뭐가 개입됐다고 추정하시는데요? 저는 추정하고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일정 정도의 행정력과 또 자금력이 개입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단된다면은 뭐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열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도 있고 물론이죠. 그것이 뭐 오래 가겠지만 그러나 이제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한가 박근혜 대통령.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가 궁금해요. 특검이 오늘 2시에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고 국민들한테 박수 많이 받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하한가입니까? 사실 특검이 이번에 열심히 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학생이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제한된 시간이 있으면은 시험 기간 앞두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점수가 좀 오르지 않는 국영수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성적을 올려볼까? 아니면은 급하게 기술 과정과 이렇게 뭐 사회 과목을 좀 외워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특검의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약간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약간 좀 의아했던 것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구속영장 청구가 첫 번째 좀 꼬이면서 그쪽에 너무 많은 그 진력을 낭비한 거 아닌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낭비한 게 아니냐. 그렇죠. 어느 순간에 자존심 문제가 되어버렸고 이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앞두고 특검이 규명해야 될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뇌물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직권남용 및 각종 어떤 인사 전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할 부분이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는 것은 뇌물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나머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는 것은 직권남용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헌법 문란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 예. 전자, 후자 둘 다 건드리려고 했던 게 특검의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자, 후자 둘 다 1차 구속영장 청구에 실패하면서 사실 겨우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큰 성과이긴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정도만 끝나게 되고 우병우 수석, 그러니까 특검도 마무리 지으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막판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요. 전 이 메시지가 참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뭐예요? 것이 우병우 수석은 한 번만 더 청구하면 될 것이다, 검찰이. 그런 얘기 했죠. 예, 거의 다 우리가 이제 해놨으니까. 근데 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건 검찰과 법원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이미 한번 청구했다가 실패한 대상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당신이 하기만 하면 된다.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면서. 안 되면 무능한 검찰이 되는 것이고요. 되면은 특검이 거봐라 우리가 다 해놨기 때문에 된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쪽으로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좀 제 생각엔 좀 미흡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수사 결과를 막판에 그냥 우리가 밥 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돼 이렇게 던져놓는 것이 과연 특검의 역할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검이 좀 이런 것들이 뭐 수사 기간이 연장됐으면 물론 더 좋은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 대전제에는 공감하고 다만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하는 그런 수사 내용들이 지금 사실상 헌재에서 탄핵 증거로 활용되지 않겠다고 이제 헌재가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정상의 문제도 약간 좀 미흡하고 해서 좀 뭐 제가 점수를 굳이 매기자면 특검에게 뭐 제한된 시간을 고려해서는 잘했지만은 그래도 전체 성과에 있어서는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균 점수는 그래도 뭐 높게 나온 것 같은데 그 정작 대학 입시에 도움되는 국영수에 있어서는 국영수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몇 점 평균은? 제 생각에는 한 80점대, 70점대. 그래도 하한가 주시면서도 80점. 근데 지금 저는 좀 약간 의아한 것이 국민적 평가,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프레임이 잡힌 국민적 평가는 거의 한 95점, 100점 줄 기세인데 저는 그건 의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 주겠지만은 성과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안민석 의원 바로 앞에 인터뷰했는데 안민석 의원도 이 최순실 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난 낙제점이다. 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봤을 때는, 과목별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이게 평가 참 복잡한 것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 맞고. 열심히 했죠. 그다음에 사실 전무후무한 이재용 회장 이재용 회장 구속이라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일을 안 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황교안 총리가 더 수사해라. 이렇게 해줬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안 해준 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황교안 총리가 국민의 열망과 이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배신한 게 맞죠. 역사에 아마 죄인으로 그 부분이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승인해서 30일 더 해라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안 해줘서 결국 그렇죠. 낙제점 얘기까지 나오고 과목별로.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본인의 출마길이 막히죠. 그렇게 되니까. 참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주제랑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황 총리 나올 것 같으세요? 소장님?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뭐 몇 달 전부터 황 총리가 출마한다는 늘 이렇게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준석 위원장도? 뭐 이 날아 들어오는 친박계들의 메시지를 문자를 잘 분석해 보면은 옥립하려는 분위기는 감지됩니다. 추대하려고. 그런데 그게 이제 홍준표 지사는 또 이제 좀 말을 세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이 둘 중에 이제 좀 뜰 것 같은 사람을 친박에서 한 번에 밀 것 같긴 합니다. 날아오는 메시지를 문자 메시지 분석해보면. 이게요, 친한 분들 많으니까. 제가 전화번호가 아직까지 바른정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팸 리스트에 들어있는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단체 리스트에 아직 안 빠져서. 그런데 핵심은 황교안은 친박과 소통이 되고 친박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박에서 반드시 데려가려 할 거고요. 홍준표는 흥행몰이로서는 아주 유용한 카드지만은 매우 껄끄러운 대상입니다. 친박하고 안 좋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흥행을 시키되 결국은 친박은 황교안을 더 선호한다. 재밌는 분석이네요. 오늘 주제랑 상관없었지만 잠깐. 자, 빨리 넘어가자. 상한가 가겠습니다. 상한가 허성무 소장님은 상한가 누구 주셨어요? 상한가로 2기 검찰특별수사본부를 잡았습니다. 아까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을 검찰 특수본. 그렇습니다. 상한가. 이 얘기부터 한번 풀어보죠. 왜 상한가? 기대를 걸만 합니까? 이제 기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한가를 했는데요. 잘하라. 잘하라는 뜻으로. 사실은 뭐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나 잘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맨 처음에 8월 달에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서울지검 형사 8부에 배정을 했어요. 예. 그 검사 3명밖에 없거든요. 부장 맞아요. 포함해서.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상. 그러다가 여론의 압력이 나오니까 이제 뭐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했는데 예. 그때 팀장을 대구 고검장 윤곽근 그렇죠. 이건 이제 우병우의 친구잖아요. 친구. 사실은 이런 걸 정할 때 이미 수백 차례에 뭐 전화 통화를 검찰하고 하면서 이리 정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혀 수사 안 했습니다. 그때도. 그다음에 국민들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영렬 서울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설치가 됐는데 꾸려졌는데 그때도 초기에 수사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한 게 이거는 특별수사본부가 아니고 특별수사 축소본부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열심히 했고 조금 성과를 냈죠. 그러다가 특검으로 넘어왔는데. 근데 2기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사람들은 다 그대로 아닙니까? 예, 뭐 변화된 게 거의 없는데 과연 이게 상황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의 마지막 운명이 걸려 있어요. 운명이. 명예회복의 운명, 생존의 운명. 이번에 잘해야만 살아남는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수사를 간섭하고 방해하던 권력이 지금 공백 상태에 빠졌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공백 상태지만 또 뒤로 압력이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기 때문에. 여건이 지난번보다 훨씬 낫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국민들의 열망이 또 있죠. 물론입니다. 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거라고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하긴 특검에 한 10명의 특별검사가 70일 동안 이만큼을 해냈는데 그럼요. 검찰 조직, 그 큰 검찰 조직이 못 해낸다 이러면 정말 망신 대망신 특수본을 아닙니까? 꾸려서 움직이지만 필요하면 옆에 조직들에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럼요. 또 예산을 자기 조직 내에서 약간 이렇게 움직여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요, 이준석 위원장. 검찰 조직 안에 우병우 수석 라인이 아직도 있다는 거잖아요. 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검 수사할 때도 그들이 방해했다라는 의혹까지 나왔잖아요. 있겠죠. 근데 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근데 검사라는 분들은 사실 공명심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뭐 더 서슬퍼른 정권 하에서도 보면은 뭐 검사 홍준표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굳이 지금 얘기하자면은 뭐 이건계 씨도 잡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또 박철원 씨까지 잡을 정도로 이렇게 또 센 분들이 정치적으로 야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정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또 본인이 어쨌든 업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분명히 어떤 의지 있는 검사들이 좋은 성과를 낼 거로 좀 믿습니다. 특별수사 축소본부라는 오명은 정말 반드시 벗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 예, 그래서 뭐 특검 시즌 2, 특수본 시즌 2가 아니라 비욘드 특검 수준의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비욘드 특검. 좋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뭐 골라오셨어요? 저는 이번에 좀 뜬금없이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서 도널드 트럼프를 꼽았습니다. 잠깐만요. 잘 생각하세요. 이거 하한가 아니고 상한가예요. 상한가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상한가가 뜬금없이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결국에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인데요. 사드 보복. 사드 보복인데 현실적으로 중국이 사드 보복을 이제 노골적으로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형태의 외교 활동을 해줄 국가들은 미국이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좀 살펴보시면요, 특이한 점이 있는 게 미국이 해군 함대를 움직이는 걸 보면은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볼 수 있습니다. 해군 함대 지금 트럼프가 제3함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겠다. 근데 이 제3함대가 어디냐면은 원래 미국 반으로 잘라가지고 미국 서해안을 방비하는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부터 서해안까지를 관장하는 부대인데 이걸 한반도 쪽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배치한다는 거는 원래 미국 역사상 최근에 보면은 두 개의 함대가, 두 개의 항모전단이 같은 해역에 배치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어떤 군사적 압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제7함대가 이미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항상 배치죠. 제3함대가 지금 하나 더 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사드 보복이라는 것, 중국이 사드 보복이라는 걸 했을 때 미국이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드 보복이라는 것도 중국이 장기화해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지금 들으면서 아까 진짜 제3함대까지 와? 차차차 우리가 바로 꼬리 내려야겠구나. 중국이 이러면 좋지만 반대로 어라? 제3함대까지 와? 이런 식의 톤이 되면 더 문제 복잡해지고 우리 화약고되고 강대국들 대결하고 뭐 군사적으로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허성무 소장님. 그렇죠? 저는 뭐 이게 매우 간단한 문제인 것 파악에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 정책은 뭐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뭐 지금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고립주의를 하는데 절대 고립주의가 아니다 하는 걸 이번에 보여주는 거고요. 그 팍스 아메리카 정책과 동시에 중국의 대국 굴기 정책이 한반도에서 정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냉전의 또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현재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중국이 뭐 표면적으로는 꼬리를 내릴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그 어려움이 뭐 사드 보복에 대한 어려움이 표면적으로 약간 해소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해소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균형자적 관점을 가지고 잘 외교 정책을 가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 내에 이 외교 정책에 큰 실패가 있었다. 그것이 지금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인석 위원장. 꼬리를 바로 내릴 거라고 보시는 건 조금 좀 가볍게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단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결국에는 강대국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긍정적, 희망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미국 항모 전단, 항모 2대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뭐 전략 무기들도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대결주의적 구도를 가져가자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사드 논란이라는 것이 어떤 중국이 저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좀 기대를 그나마 해볼 수밖에 없나. 기대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런데 사드 생각하면 좀 답답해집니다. 요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도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사드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어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어쩌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탄핵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지 저도 감이 안 잡히는데 두 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까지. 이번 주 증권시장 뉴스닥 상한가 보드에는 특별수사본부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한가 보드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특검을 올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밀의 정책연구소 허성